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인공적인 빛이 성운 아트센터의 거대한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한서윤에게는 그 빛이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성운 그룹의 후계자와 그의 약혼녀를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훈련된 본능으로 입가에 우아하고 완벽한 미소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강민재의 손길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소유물의 낙인을 찍으려는 듯 거칠고 과시적이었으며, 그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불쾌한 악력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상기시켰습니다. 갤러리 관장으로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총괄 기획한 것은 서윤이었지만 정작 그녀에게 허락된 역할은 강민재라는 트로피를 빛내기 위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서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민재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오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윤을 향한 배려 대신 전시장 구석에 모여있는 신인 여배우들에게 끈적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귓가에 들려오는 셔터 소리가 마치 자신의 존엄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느껴졌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강민재의 곁을 지키며 성운 그룹의 예비 며느리로서 요구되는 품위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재벌 3세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사실상 그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서로의 이권을 확인하는 탐욕스러운 시장 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서윤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환멸감을 억누르며 차가운 샴페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인 한성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하지만 않았더라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이 굴욕적인 약혼은 매일 밤 서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강민재는 서윤을 대동하고 VIP 라운지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성운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소파 구석에 앉혀둔 채 자신은 다른 재벌 2세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서윤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몇몇 임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의 귀에 믿기 힘든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으로 사실상 유배를 떠났던 성운 그룹의 셋째 아들이자 회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강태욱이 오늘 귀국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라운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강민재의 얼굴에서도 거만함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낭패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이라는 이름은 성운 가문 내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10대 시절 보여주었던 천재적인 경영 감각과 냉혹한 성정은 적통인 형제들에게조차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서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위험한 남자가 예고도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성운 그룹 내의 권력 지형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비서에게 당장 상황을 파악해 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재의 한심한 작태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삼켰고 잠시라도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향하는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서윤은 가면 같았던 미소를 거두고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테라스의 어둠은 라운지의 소란스러움을 단절시켜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까지 지워주지는 못했고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닿을 수 없는 자유처럼 느껴져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가 이내 도로 집어넣었는데
약혼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 그녀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라이터의 부싯돌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서유는 놀란 눈으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테라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그림자처럼 기척 없이 서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조각한 듯 선이 굵고 날카로웠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서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연기를 내뱉으며 서윤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맹수가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듯한 여유와 위압감이 동시에 배어 있어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서윤이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담뱃갑을 힐끔 바라보더니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피우고 싶으면 참지 말고 피우라는 말을 건네며 자신의 라이터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에 경계심을 세웠지만 동시에 그가 내뿜는 고독한 분위기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기에 거절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마주친 남자의 눈빛은 차갑지만 비난의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서윤이 감추고 있던 지독한 피로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어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서윤은 강민재의 약혼녀가 아닌 인간 한서윤으로 돌아간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남자는 서윤의 얇은 드레스 위로 드러난 어깨가 밤바람에 떨리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재킷에서 풍기는 묵직한 우디 향과 남자의 체온이 서윤의 차가워진 몸을 감싸 안자 그녀는 당황하여 거절하려 했지만 남자는 단호한 손길로 재킷 깃을 여며주며 감기에 걸리면 곤란할 거라는 무뚝뚝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던 찰나 테라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재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들이닥쳤고 서윤과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어깨에 걸쳐진 남자의 재킷을 보며 저속한 오해를 한 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고 다가와 서윤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어디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폭력적인 언사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곁에 있는 낯선 남자가 이 소란에 휘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남자는 민재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차분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오히려 민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어 잡고 있던 서윤의 팔을 놓쳤고 뒷걸음질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의아함을 느끼며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어 민재의 이름을 부르자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남자의 인사는 평범한 안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살기는 민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민재를 지나쳐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자신을 소개했는데 강태욱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방금까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재킷을 빌려 입은 남자가 바로 성운그룹의 금기어이자 약혼자의 삼촌인 강태욱 전무였다는 사실은 서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태욱은 굳어버린 서윤에게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 담긴 어조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민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유유히 테라스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욱이 사라진 후에도 그가 남긴 묵직한 존재감과 재킷의 밴 향기는 테라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태욱의 재킷을 꽉 움켜쥐며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강태욱의 등장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그녀의 위태로운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유는 두려움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바닥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화풀이를 하려 들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일갈했고, 그 단호함에 놀란 민재가 입을 다물자 서유는 태욱의 재킷을 챙겨들고 먼저 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시 마주한 연회장의 화려한 빛은 여전히 눈이 시리도록 밝았지만, 서윤의 세상은 강태욱이라는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로 돌아온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 시선들이 강민재의 약혼녀가 아닌 강태욱과 대화를 나눈 여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욱은 이미 회장과 임원들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멀리서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짧은 신호는 서윤에게 그들이 공유한 테라스에서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위험한 관계를 예고하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샴페인 잔을 다시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강태욱에게로 향했고,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성운그룹 본사의 공기는 강태욱 전무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한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으며, 직원들은 복도를 지날 때조차 발소리를 죽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회장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기 시작한 태욱은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노려왔던 맹수처럼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갔고, 그의 손을 거친 결제, 서류들은 기존에 방만했던 경영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상무가 이끄는 해외 사업부는 태욱의 감사팀에 의해 탈탈 털리다시피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민재의 무능함과 비리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민재는 극도의 히스테리를 부리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갤러리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저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권력 다툼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민재가 예고도 없이 갤러리로 들이닥쳤는데, 그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뒤따르는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해 서윤은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닫으며 직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채찍 소리처럼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서윤이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바라보자 민재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이번 분기 미술품 경매에서 이 자금을 세탁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돈이었고, 갤러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노골적인 범죄 행위였기에 서윤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민재는 서윤의 동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짓은 할 수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한성건설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누구인지 잊었냐고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그 말은 서윤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민재는 서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한성건설에 대한 성운그룹의 지원이 즉시 중단될 것이며, 늙은 내 아버지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서윤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가족의 안위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모멸감을 견디며 입술을 깨무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재가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책상 위에 남겨진 서류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칠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갤러리를 나서 본사로 향했는데, 민재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무팀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안에서 걸어 나오던 강태욱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며칠 전 테라스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욱은 수행비서들과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모습을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태욱은 비서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키라고 손짓한 뒤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안색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태욱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꽉 쥐어진 주먹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서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태욱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윤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강민재가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들어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묘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태욱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갤러리 일은 원칙대로 진행하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비서들과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사라졌지만, 그 짧은 대화는 서윤에게 거대한 방패막이가 생긴 듯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은 약혼자의 삼촌인 태욱에게 의지하게 되는 자신의 마음이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임원회의에서 태욱은 민재가 추진하던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감사팀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재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회의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민재의 고성이 오갔지만, 태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민재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지적했고, 결국 회장은 태욱의 손을 들어주며 민재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윤은 안도감과 함께 태욱이 자신을 위해 무리하게 칼을 빼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철저히 공적인 업무 처리를 가장하고 있어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성운 갤러리에서 주최하는 신진작가 후원 행사에 태욱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서윤은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갤러리는 정재계 인사들로 붐볐고,
서윤은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틈틈이 입구를 향해 태욱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욱이 수행원도 없이 홀로 갤러리에 들어서자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순식간에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태욱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태욱은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짧게 목례를 한 뒤 그림들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근신 처분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기에 서윤은 오로지 큐레이터로서 태욱을 안내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그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갤러리 안쪽의 조용한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욱은 그림을 보는 안목이 탁월했고 서윤이 설명하지 않아도 작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서윤은 그와의 대화에서 깊은 지적 희열과 정서적 교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진 전시실에 다다르자 태욱은 걸음을 멈추고 그림이 아닌 서윤을 응시하며 민재 일은 해결되었으니 당분간은 귀찮게 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태욱은 불쑥 손을 뻗어 서윤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고 그 뜻밖의 스킨십에 서윤은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태욱의 손가락 끝이 귓불을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서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과 함께 위험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도와준 건 당신의 약혼자가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고백에 가까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서윤이 애써 부정해왔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태욱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것처럼 서로를 응시했고 서윤은 태욱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강민재의 약혼녀가 아닌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뺨을 스치듯 만지고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절제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여운을 남기며 서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욱이 전시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태욱의 손길이 닿았던 귓가를 만지작거리며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했습니다. 민재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태욱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며 서윤에게 화풀이를 했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태욱의 고독한 눈빛과 따뜻했던 체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파멸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출근길에 태욱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고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어보며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니라 선을 넘겠다는 신호이자 공범자가 되자는 은밀한 초대였기에 서윤은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서윤은 갤러리 업무를 마친 뒤 운전기사를 따돌리고 직접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태욱이 먼저 도착해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창밖의 야경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아름다워 서윤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서윤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안락함이 공존하는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회사 일이나 민재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오로지 서로의 취향과 과거에 대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태욱은 런던에서의 외로운 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서유는 갤러리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인잔이 비워질 무렵 태욱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하고 심장이 맺힐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태욱은 대답 대신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리며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시들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홀로 견뎌왔던 서름이 태욱의 따뜻한 한마디에 녹아내렸고 서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윤은 거부하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약혼자의 삼촌과 조카의 약혼녀라는 금기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이 위험한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성운 갤러리의 관장실은 늦은 밤이 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한서윤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술에 취해 실수로 두고 간 개인 태블릿 PC에는 그가 갤러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알선한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면 속의 추악한 기록들을 넘길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야말로 자신을 지옥 같은 약혼 생활에서 구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USB에 복사한 뒤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으며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만약 강민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윤의 안전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이 폭발적인 정보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강민재를 파멸시킬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강태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중전화를 이용해 태욱에게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성운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서윤은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슈트를 입은 태욱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지만 문틀을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태욱은 서윤이 건넨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눈매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며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파일들을 모두 훑어본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응시하며 이 정도면 강민재를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성운 그룹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은 성운 그룹의 몰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민재와의 파혼과 가족의 안전만을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태욱이 자신을 이 진흙탕 싸움에서 안전하게 빼내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태욱은 서윤의 당돌하면서도
처절한 제안에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다가와 소파에 마주 앉으며 거래를 수락하겠다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에 대한 신뢰와 함께 묘한 소유욕이 묻어 있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파혼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윤의 집안인 한성건설의 부채 문제까지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과분한 호의에 놀라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태욱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투자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며 말을 돌렸고 서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강민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리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작전 회의가 길어지자 태욱은 룸서비스로 식사를 주문했고 두 사람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잠시나마 평범한 연인들처럼 식사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이 좋아하는 음식 취향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배려해 주었는데 그런 사소한 다정함이 서윤에게는 강민재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와인 한 잔에 취기가 오르자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외로움을 고백했고 태욱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깊은 눈빛으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작전 회의로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은 단순한 공범자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파트너로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서윤은 갤러리 내부의 자금 흐름과 강민재의 측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태욱은 이를 바탕으로 법무팀과 감사팀을 움직일 타이밍을 계산하며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강민재가 의심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순종적인 약혼녀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초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을 비쳤습니다. 서윤은 태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굴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대답했고 태욱은 그런 서윤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충동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윤은 숨이 닿을 듯 놀랐지만 태욱의 넓은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 소리에 이내 안정을 찾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반드시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는 맹세를 귓가에 속삭였고 서윤은 그 약속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채우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욕망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받고 싶은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이 위험한 연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서윤은 태욱의 품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서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펜트하우스를 나서야 했는데 태욱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개인 기사를 붙여주며 집까지 바래다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태욱은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격려했고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이마에 남은 태욱의 온기를 되새기며 불안감 대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사냥꾼으로 견모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운그룹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강민재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보직 해임되거나 감사팀의 조사를 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강민재는 영문을 모른 채 분노하며 날뛰었지만 태욱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갤러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면서도 태욱과 주고받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민재가 궁지에 몰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가 서윤을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갤러리 자금을 빨리 현금화해달라고 독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어 서윤은 그가 약물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상태를 태욱에게 보고했고, 태욱은 즉시 사람을 붙여 민재의 동선을 추적하게 했는데, 예상대로 민재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욱은 이것이 민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기회라고 판단하고 서윤에게 오늘 밤이 거사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태욱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답했고, 태욱은 경찰과 검찰에 정보를 흘리는 동시에 언론사 기자들까지 대기시키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 성운그룹의 후계자가 마약 파티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서윤은 TV 화면을 통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길고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는데, 성운그룹 회장은 아들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며느리가 될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태욱은 아버지인 회장의 비정한 처사에 분노하며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결심했고, 회장실로 찾아가 아버지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윤은 자신 때문에 태욱이 가족과 등지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태욱은 오히려 지금이 썩어빠진 그룹을 개혁할 적기라며 서윤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혁명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린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위선과 허영이 집약된 거대한 연극 무대와 다름없었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쓴 채 서로의 탐욕을 우아한 미소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마약 스캔들과 구속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운그룹 회장은 막강한 법무팀과 로비력을 동원하여 아들을 보석으로 빼내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행사의 메인 호스트로 내세우는 뻔뻔함을 과시했습니다. 한서윤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강민재의 옆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들은 그녀의 피부를 따갑 찌르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재벌 3세보다는 돈을 보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속물적인 약혼녀를 씹어대는 것에 더 흥미를 느꼈고, 서윤은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단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민재는 반성의 기색은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독이 잔뜩 오른 상태였는데,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여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감추려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언행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연회장 반대편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한순간도 서윤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민재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맹렬한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재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안거나 귀에 대고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속삭일 때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의 스템이 부러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었고 비서실장은 태욱의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에 애써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회장의 축사가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강민재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건배사를 제의하겠다며 나섰는데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져 있어 장내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잔을 높이 쳐들고 성운의 미래를 위한다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불행이 모두 이 재수 없는 여자 때문이라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집안인 한성건설이 망해가는 꼴을 묘사하며 서윤이 돈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의 침실로 기어들어왔다는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말들을 쏟아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온몸이 얼어붙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저 멍하니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처연하여 보는 이들의 동정심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격노하여 경호원들에게 민재를 끌어내리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서윤의 존엄은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 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잡거나 위로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민재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꼴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한 뒤 망설임 없이 서윤이 사라진 방향으로 몸을 돌렸고 비서실장이 회장님의 눈이 있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태욱은 그를 거칠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호텔의 야외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는 태욱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처 입은 서윤을 찾아내어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야외 정원의 깊숙한 곳에서 태욱은 분수대 난간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어깨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어 태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비참한 꼴을 태욱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고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좁히며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목을 낚아채고는 강제로 자신의 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태욱의 단단한 품에 안기자 서윤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태욱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서윤의 저항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대신 참아왔던 울음이 댐이 터지듯 터져나와 그녀는 태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물이 셔츠를 적시는 것을 묵묵히 받아내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하나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서윤이 조금 진정되자 태욱은 그녀의 젖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추며 이제 그만두자고 더 이상 당신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애써 태욱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태욱은 답답함에 미간을 찌푸리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려 하느냐고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태욱을 바라보다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내가 버티는 진짜 이유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던 마지막 이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기폭제가 되었고, 태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응시하며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눈물이 고인 눈으로 태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혼자의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기시 되었던 호칭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태욱의 이름을 불렀는데 강태욱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입술을 떠나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고백에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억눌러왔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거칠게 서윤의 뒷목을 감싸쥐고 입술을 덮쳤고 서윤 역시 망설임 없이 태욱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과 갈증을 탐하고 위로하는 절박하고 격정적인 입맞춤이었으며 두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길게 이어진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을 때 태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의 젖은 눈가에 입을 맞추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른 순간부터 우리는 공범이 된 것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절대 당신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확고한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벅찬 감동과 용기를 얻었고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원 밖에서는 여전히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드러난 어깨를 감싸주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 뒷길로 향하며 이곳을 빠져나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이끌었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차에 서윤을 태우고 서울 도심을 질주했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흐릿해졌지만 조수석에 앉은 서윤의 온기만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은 이전과는 달리 편안하고 안락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고 두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욱은 운전대를 잡은 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은 서윤에게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욱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고 그곳은 성운 가문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태욱만의 은밀한 요새였습니다. 별장에 들어선 후 태욱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성운 그룹을 뿌리째 뒤흔들고 강민재와 회장을 권좌해서 끌어내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계획을 들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려 하는지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그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지만
내가 당신 앞에 서서 모든 비난을 막아낼 테니 당신은 내 뒤에 숨어만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겠다고 당신과 나란히 서서 싸우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고 태욱은 그런 서윤을 보며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는데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앞두고 찾아온 이 짧은 평화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그 시각 강민재와 회장은 사라진 두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성운그룹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어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서윤과 태욱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가올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별장의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무색하게도 세상은 밤사이 터진 대형 스캔들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으며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뉴스피드는 온통 성운그룹의 치정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마약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삼촌인 강태욱과 약혼녀인 한서윤의 관계를 불륜과 폐륜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언론에 흘렸고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조카의 여자를 탐한 부도덕한 삼촌과 돈과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타락한 여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들끓었고 성운그룹 홍보실은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태욱은 별장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놓았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이 서려 있어 오히려 곁에 있는 서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그녀는 감히 화면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감싸쥐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욱은 그런 서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꺼버리고 텔레비전 전원마저 뽑아버린 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서윤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이 모든 것은 강민재가 파놓은 함정일 뿐이니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서윤의 귀에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본사로 들어가야만 했고 서윤을 홀로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경호원들을 붙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한 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로비에 태욱이 들어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소음이 차단되는 순간 태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 속에는 맹수의 것과 같은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성운그룹 회장은 태욱이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태욱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해외로 떠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태욱은 날아온 재떨이에 이마를 스쳐 피가 흘러내렸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를 닦아내며 민재의 마약 혐의와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버지의 바리카심이라
방식이냐고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회장은 태욱의 반항적인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태욱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태욱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대꾸하고는 회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편 별장에 고립되어 있던 서윤에게 강민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는 태욱을 살리고 싶다면 당장 자신을 만나러 나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윤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태욱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몰래 별장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시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들어오는 서윤을 조소 어린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태욱이 위력으로 관계를 강요했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거짓 증언을 한다면 태욱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비열한 제안에 치를 떨며 거절했지만 민재는 서윤의 아버지인 한성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여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서윤은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재는 그런 서윤의 반응을 즐기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태욱을 사랑하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를 배신하는 척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태욱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욱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당장 어디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욱은 위치 추적을 통해 서윤이 있는 호텔을 알아내고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고 호텔 로비에서 민재의 수하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그들을 거칠게 제압하며 스위트룸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부수다시피 열고 들어간 태욱은 창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당신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오열했지만 태욱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추며 당신이 희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민재는 당신을 이용하고 버릴 것이며 나 또한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태욱과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민재는 태욱에게 이제 끝장이라며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었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민재의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곳에는 방금 전 민재가 서윤을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이 통화 상태를 유지해둔 덕분에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다며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누가 먼저 감옥에 가게 될지 궁금하다며 민재를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태욱은 당황한 민재를 밀치고 서윤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욱은 서윤을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다시 데려가며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내일 열릴 긴급 주주총회가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민재뿐만 아니라 성운 그룹의 썩은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눈물 대신 도끼를 품고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태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 원본과 그동안 수집해온 민재의 비리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발표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태욱은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보호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성운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회장과 강민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주주들은 태욱의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찰나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태욱과 서윤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태욱은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그 옆에 서윤 역시 더 이상 주눅든 약혼녀가 아닌 우아하고 강인한 전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비원들에게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태욱이 데려온 사설 경호팀이 그들을 막아서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욱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운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장은 태욱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장내의 분위기는 태욱에게 넘어가 있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옆에 서 있는 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고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재의 약혼녀로서 그동안 목격했던 그룹 내부의 비리와 강민재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하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민재의 횡령 내역, 마약 투약 증거,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장내는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대신 냉철하게 팩트를 나열하며 민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태욱은 그런 서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음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끼차 터진 성운그룹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자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던가 이성을 잃은 강민재가 갑자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의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날카로운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았고 민재의 흉기가 태욱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셔츠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호원들이 민재를 덮쳐 제압하는 동안 서윤은 피를 흘리는 태욱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태욱은 고통 속에서도 서윤을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혼란 속에서 서윤은 태욱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피냄새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강민재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를 찔린 강태욱의 흰 셔츠는 붉은 선혈로 빠르게 물들어갔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린 강민재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악했고 그 추한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날 것 그대로의 광기였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태욱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울먹였지만 태욱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듯 냉정한 눈빛으로 단상 아래서 웅성거리는 주주들과 기자들을 응시했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장내를 다시금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태욱은 피 묻은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고 흔들리는 주주들을 향해 이것이 바로 성운그룹의 현주소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단상 한편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성운그룹 회장은 아들의 난동과 태욱의 부상으로 인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감지하고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태욱이 배치해둔 사설 보안팀이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분노에 차서 비서실장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임원들조차 이미 태욱의 편으로 돌아선 듯 차가운 시선으로 회장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눈짓을 보내 준비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공개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서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러 회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동안 강민재의 개인 일탈로만 치부되던 비리들이 사실은 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크린에 뜬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들은 성운그룹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억지 주장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자료는 강민재의 태블릿과 회장실 금고에서 나온 원본 파일과 대조해 볼 수 있으며 검찰에도 이미 동일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피를 흘리며 곁을 지키고 있는 태욱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을 발했고 주주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강민재와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되자 투표 수치는 가파르게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스크린의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물들 때마다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압도적인 표차로 해임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회의장 문이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고 그 장면은 전국의 방송사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강민재는 끝까지 태욱과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 역시 체면을 구기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고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성운의 제왕이 몰락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허망함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태욱은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민재와 회장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서윤은 놀라 그를 부축하며 품에 안았습니다. 서윤의 옷에도 태욱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소란스러운 회의장 한가운데서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달려오자 태욱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서윤은 구급차에 동승하며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서윤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욱의 귀에 대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태욱은 대답 대신 서윤의 손을 약하게 쥐어짜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태욱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욱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로비 TV에서는 성운그룹 사태에 대한 뉴스 특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앵커들은 재벌가의 비리를 내부 고발로 정화한 강태욱과 한서윤을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욱이 새로운 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여론은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숨어야 할 죄인이 아니며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이 들려오자 서윤은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곁을 지키던 태욱의 비서실장은 깊이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태욱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서윤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태욱이 천천히 눈을 떴고 시야에 들어온 서윤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욱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찾았고 서윤이 물을 먹여주자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녹아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이제 밖은 어떤지 물었고 서윤은 웃으며 세상이 뒤집혔지만 우리는 무사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태욱은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여 그룹의 사후 처리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그의 일 처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해고하고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윤 역시 갤러리 관장직을 사임하고 한성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태욱이 지원해준 법률 자문단과 자금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고 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며 자신은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약혼녀도 아닌 한서윤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서윤의 아버지는 태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태욱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며 서윤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욱의 퇴원날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태욱은 휠체어를 타는 대신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메라 앞에 섰고 태욱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성운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서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태욱은 서윤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며 더 이상의 억측을 차단했습니다. 그 당당한 선언은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불륜이라는 오명은 세기의 로맨스라는 찬사로 바뀌어 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태욱은 서윤의 옷깃을 여며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고 그 장면은 수많은 화보처럼 남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태욱은 회장실이 아닌 탁 트인 집무실을 새로 마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직원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가끔 태욱의 집무실을 찾아와 도시락을 함께 먹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글을 내조했고 직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때 금기시되었던 이름과 관계는 이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성운그룹의 복도에는
더 이상 공포와 긴장이 아닌 활기와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태욱은 업무가 끝난 늦은 밤 서윤과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이 도시의 불빛 중 하나를 지켜냈다고 회상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날 테라스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태욱은 웃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괴물로 살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로 인해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족쇄보다 단단하게 서로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재와 회장을 찾아가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같이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서윤은 자신의 손으로 매듭을 짓고 싶다며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강민재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고, 태욱은 그런 조카를 보며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다는 듯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민재에게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당신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진 사람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서윤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욱의 손을 잡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맑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욱은 서윤에게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고,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욱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차를 공항으로 돌렸고,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당신이 원한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서윤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끝낸 승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이었으며 두 사람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떠나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으며 그곳은 태욱이 유학 시절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찾아와 숨을 고르던 그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습니다. 쏟아지는 햇살과 투명한 바다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태욱의 품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밤이 되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그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평범한 연인들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전쟁과 피냄새 나는 기억들은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고, 서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생기 넘치는 웃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이 해변을 거닐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저 미소였음을 상기하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침묵했지만 잡은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고, 태욱은 당당하게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국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태욱의 표정은 여유로웠으며 서윤 또한 그 옆에서 우아하고 침착한 미소로 기자들의 질문에 눈인사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부패한 재벌가를 개혁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세기의 커플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공항을 빠져나오며
서윤에게 귓속말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의 제국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 말에 든든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성운그룹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부패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회장직에 오른 강태욱은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을 과감히 철폐하고 실무 중심의 경영을 펼치며 그룹의 성장을 주도했고 직원들은 젊고 유능한 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태욱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짬을 내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사랑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서윤의 전화만 받으면 목소리 톤부터 달라진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사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태욱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직원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한서윤은 갤러리 관장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이름을 건 소규모 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장식품으로서의 삶이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기획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큐레이팅 능력은 업계에서 다시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성건설 또한 태욱의 공정한 지원과 서윤의 경영 조언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중견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윤은 가끔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현실에 감사했고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 태욱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결혼 서약보다도 단단한 믿음이 두 사람 사이의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욱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은 특별한 곳에서 식사를 하자며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었고 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욱이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성운 아트센터의 그 테라스였는데 그곳은 1년 전과는 달리 아름다운 꽃과 촛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테라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욱은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에게 다가가 1년 전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을 예감했다고 고백하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태욱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태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그룹 회장이 아닌 오직 한 여자만의 사랑을 갈구하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이제는 약혼자의 삼촌도 회장도 아닌 당신의 남편으로 불리고 싶다고 청혼했습니다. 서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서서 그녀를 깊이 껴안았습니다. 테라스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은 추위를 잊게 만들었고 하늘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성운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양가 직계 가족과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하여 비공개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물이나 보여주기식, 하객 동원 없이 오로지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경건하고 따뜻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올 때 하객들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고 태욱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태욱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며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귓속말을 했고 태욱은 아버님의 딸이 저를 살린 것이라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며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태욱과 서윤은 하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 없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감옥에 있는 강민재와 전 회장의 소식은 그들의 대화 주제에 오르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의 친구들은 그 냉혈한 같던 강태욱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고 서윤의 친구들 또한 그녀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원에 켜진 조명들이 별처럼 빛나는 가운데 태욱은 서윤을 이끌고 정원 중앙으로 나가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성운그룹 본가로 들어가는 대신 한적한 교회에 직접 지은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퇴근하면 넥타이를 풀고 서윤과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며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누렸고 서윤은 그런 태욱을 보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는데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거대한 성 안의 괴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윤은 태욱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거실 안은 평온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 후 성운 아트센터에서는 한서윤이 기획한 대규모 자선 전시회가 열렸고 개막식에는 태욱이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태욱과 서윤의 다정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랑, 그 위대한 구원이라는 전시 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전시장을 돌며 서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열정적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반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동경과 부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윤은 인터뷰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뮤즈가 누구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남편인 강태욱 회장이라고 답했고 태욱은 그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전시장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태욱은 서윤을 뒤에서 안으며 수고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품에 기대어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며 감사의 키스를 전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태욱의 손을 자신의 배로 가져다 대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 같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욱은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서윤을 번쩍 들어 올리며 뛸 듯이 기뻐했고 전시장 안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맺은 결실이자 완벽한 해피엔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들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이마와 눈, 코,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르면 안 되는 이름도 금기시되는 관계도 없는 세상에서 오로지 한서윤의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벅찬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사랑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전시장 문을 나섰고 밖에는 찬란한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마저도 하나로 겹쳐져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강태욱과 한서윤의 사랑은 변함없이 견고했습니다. 성운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서윤은 존경받는 예술 후원가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 사람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단란해 보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라는 사실을 잊곤 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태욱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고, 서윤은 미소 띤 얼굴로 더할 나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욱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10년 전 그날 밤 테라스에서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서윤은 태욱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랑의 언어를 나누었고, 그 눈빛은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짙고 그윽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서로에게 기대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고, 태욱과 서윤은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고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었던 강태욱은 이제 한서윤에게,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버린 남자가 약혼자의 삼촌이라는 비극적인 시작은 두 사람의 용기와 희생으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써내려간 사랑의 역사이자 완성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